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시장은 무엇일까요? 새벽에 미국 시장 움직인 거 좀 봐야 되겠죠. 유럽 시장. 우선은 다우 올라갔죠. 0.2, S&P 500 0.39, 나스닥이 0.93, 러셀도 1.04. 전반적으로 상승. 다만 이제 유럽 증시는 좀 빠진 모양새가 있네요. 근데 많이 빠졌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이 마이너스 0.63. 유럽 증시는 중국 데이터 이후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섹터로 본다면은 기술주가 올라갔죠. 반도체가 많이 올랐네요. 요새 반도체 계속 올라가네요. 재무 쪽, 금융 쪽이죠. 산업재, 자유소비재, 멀티러스,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소비재,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유틸리티 이쪽은 빠지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오늘은 많이 올라갔다. 특히 뭐 엔비디아가 2.18 많이 올라갔다. 애플도 1.73. 그 다음에 금융 쪽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 테슬라가 3.20. 테크 쪽이 그래도 올라갔네요. 은행 쪽하고. 근데 요새 계속 의약바이 쪽은 부진하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 시장 흐름은 아셨겠죠?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 다음에 금융주가 좀 오늘은 좀 특이한 것은 금융 쪽, 금융센터. 네, 금융 섹터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하여튼 올라왔죠. JP모건이 2.41, 웨스퍼그가 2.71. 근데 아시죠? 이거 이렇게 여기 나누시면 아시죠? 이거 아실 거고. 유가는 74.15달러. 중국 데이터의 약세 이후로 수요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좀 하락했다는데. 암호화폐는 3만 달러 유지하고 있고, 채권 가격이 3.8.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을 평가함에 따라 국제 수익률은 하락했다. 어제 그 달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 좀 볼게요.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중요해서 어제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래 달러 인덱스가 약간 반등해주긴 해줬네. 그동안 달러 인덱스 계속 빠지다. 환율 많이 빠졌다. 환율이 1260원까지 빠졌었네. 환율이 많이 빠졌네. 이거 뭐 환율 관련해서는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예, 달러 전망 요거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폭락장 전망 요것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아무래도 근데 유럽 증시가 좀 빠졌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파기 러시아 우크라 그래서 곡물 선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그 요새 그 올라가죠. 곡물 쪽 반등해주지 않나? 어제도 반등해줬던데.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뉴욕 제조업 지수 1.1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4.30이었는데 전달에는 6.60이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는 거죠. 전달보다 안 좋아지긴 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해석하는 방법이 그냥 코에 걸면 코에 걸이 뭐 그런 건데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돼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 위면은 상승, 0 이하면 하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뉴욕 제조업 지수잖아요. 이전 전달은 6.6이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마이너스 4.30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 나온 것은 1.10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서 뭐랄까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미국 경제는 계속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 둔화예요. 뭐 제조업지 뭐 PMI 지수도 보고 그러면은 다 예. 이것도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잖아. 너무 낮게 마이너스 4.30으로 잡았잖아.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전에 6.60으로 잡았는데 마이너스 4.30으로 잡아놓고서 1.10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니에요.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마음대로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것도 되게 웃기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코미디인데 완전 코미디. 코미디 중에 완전 코미디죠. 아니 봐보세요. 미국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잖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이 4.5%였잖아. 이번 이번 분기가 6.3이었어요. 3이에요. 예측치를 높게 잡은 거야. 야, 예측치를 7.3으로 잡아놓고서 실제치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중국 경제는 성장을 계속 하잖아. 여러분들 그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5%가 기준일 거예요. 5% 성장률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경제 연착륙이라고 해가지고 4%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보시다시피 올라가잖아. 근데 컨센서스를 7.3으로 잡아놓은 거야. 그래놓고서 뭐 부진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코미디 하는 거죠, 코미디. 그 이게 왜 코미디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전 코미디인 게, 야, 중국의 경제 성장률 6.3%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몇 프로일까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2.2%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잖아요. 2.2%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1.4%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써있네. 한국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1.4%.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4%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2%라고 한다면은 야 중국은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야 6.3%면 엄청 높은 거지. 물론 이제 그 국가마다의 어떤 차별성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되게 높은 거죠. 그런데 컨센서스를 높게 잡아놓고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코미디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은 컨센서스를 낮게 잡아놓고서 제조업 지수가 1.1 됐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해 떠들어대고 중국은 컨센서스를 너무 높게 잡아놓고서 경제 성장률 6.4% 나왔다고 안 좋게 얘기해요. 코미디죠 이게. 완전 코미디지 않습니까? 이것도 봐보세요.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4.30으로 잡아놨어. 그래놓고서 1.1 나왔다고 해가지고 좋게 코미디, 완전 코미디. 그러니까 이게 갖고 노는 거죠. 갖고 노는 거. 네,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경기 침체는 예상 안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얘기했어요. 옐런 재무장관.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다.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죠, 솔직히. 재무장관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이잖아. 정치적인 발언. 예.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뭐 미국 증시는 올라갔으니까 뭐 달러에 대해서는 얘기해드렸고. 근데 우리가 경제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경제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지만 올바르게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우는 계속 올라가죠. 네, 다우지수 계속 상승 중이고. 네, 나스닥은 신고가 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도 신고가 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니케이 지수는 최근에 약간 어제는 휴장이었죠. 네, 어제는 휴장이라 가지고. 대만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독일은 오늘 살짝 조정받았고. 프랑스 까꾸 지수는 행보성. 베트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네, 어제 빠졌네요. 올라갔다가 석비랑 캔들 나오고 하락 확인한 캔들 나오고. 중국은 어제 하락했다. 네, 중국은 그냥 약세. 지수가 행보성. 약세 모양새. 네, 이렇게 행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세 모양새. 홍콩 H지수, 홍콩도 좀 약세 모양새. 중국하고 홍콩은 지수가 좀 약세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뭐 상승했다가 최근에 고점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중국 쪽은 네,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플래그 패턴 조정 모양새. 중국 중화권 쪽은 대부분 다 이러네요. 중화권 쪽은 대부분 이런 식의 모양새니까. 지금은 이제 증시가 괜찮은 것은 네, 미국이죠. 미국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미국은 현재 계속 상승 중.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현재는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요새 뭐 폭락장 위기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뭐 크게 빠지는 거 없어서 현재 뭐 증시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네,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죠. 아니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선방하고 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잠시만요. 제가 이게 자료를 좀 찾고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뭐 증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경제적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움직임은 계속 그 기술주의 움직임이죠. 기술주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네, 이쪽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수를 상승시키는, 네, 약간 이제 대장 섹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특이한 것은 금융주, 예, 금융 섹터가 좀 올라갔다는 부분. 저게 좋게 나왔어요. 이자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그래서 금융 섹터가 좀 올라간 거. 그래도 금융 섹터가 좀 올라갔다는 것은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미국 경제가 금융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실리콘밸리 사태도 있었고, 퍼스트 리퍼블릭 그 은행인가?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금융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 섹터가 좀 올라간 부분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곡물 쪽이겠죠. 예, 그 다음에 금융 쪽하고 곡물, 예, 흑해 뭐 협상 결렬 해가지고 곡물 쪽.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것은, 근데 곡물 쪽은 뭐 저거죠. 뭐 유가가 최근에 상승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흑해, 예, 협상 결렬, 이런 거 있고,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뭐 여튼간에 뭐 증시 주식은 크게 문제 뭐 없어서, 다만 이제 저거죠. 의약과의 쪽이 약세죠. 여기가 약세. 근데 오늘 의약과의 쪽도 좀 그런 게 있어. 일라이 릴리 치매 치료제 도나 네맙 임상 3상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눌렸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FDA 리르세미밥 승인됐는데도 약간 눌렸어. 그래서 오늘 기술주하고 금융주가 강세고 유틸리티 부동산주가 약세. 어제 그 부동산 섹터 올라갔죠, 우리나라. 우크라 건설 관련된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재건. 그래서 어제 대우건설인가 좀 올라갔던데. AT&T 통신 케이블 독성 많은 납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프로 빠지더라고요. 통신 쪽은 못 올라가. 네, 혹시 통신 섹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통신 섹터는 뭐 특별하게 좋은 이슈가 없어요. 의약과의 쪽은 뭐 승인 긍정적 임상 결과 긍정적 나오긴 하는데 주가가, 예, 반영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에 뭐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결국에는 뭐 시장 흐름은 계속 그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네, 포커싱을 두고 있다.
이게 저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최근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이냐면 그 반도체 2차 전지는 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약세잖아.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기술 그 뭐랄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요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이쪽에 그래도 돈을 벌잖아 여기는. 근데 의약바이 쪽이 좀 약세가 된 이유가 의약바이 쪽은 아무래도 뭐랄까 이거는 이제 뭐 연구 개발이잖아. 근데 요새 그 이자 비용이 올라가잖아. 이자 비용이 올라가서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들은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돈은 벌긴 벌잖아. 그래서 이제 요쪽에 주목을 받는 거고 의약바이 쪽은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이 의약바이 쪽은 아직까지는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힘을 쓰긴 쓸 거예요. 왜냐하면 또 경제란 것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같은 어떤 흐름이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지금은 여하튼 간에 뭐 지금은 뭐 반도체고 2차 전지가 계속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거고. 특이한 것은 이제 금융 쪽. 금융 쪽이 좀 특이하긴 하죠. 금융 쪽은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은행 사태가 있은 이후로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받고서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곡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 CRB 지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제 보여드렸잖아. 올라가잖아. CRB 지수도. 상품 지수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그 유가 상승이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CPI 지수라든지 뭐 PC 지수가 뭐랄까 좀 둔화됐다고 하는데 둔화된 건 맞죠. 둔화된 건 맞는데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뭐 뭐랄까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흑해 협상 결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오늘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는 요 네 개의 섹터라고 이게 주도 섹터. 예. 여기가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 특이한 것은 금융하고 곡물 섹터 여기가 좀 특이 섹터 변수가 되는 섹터 변수 섹터 의약바이 쪽은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구 개발은 좀 좋게 나오긴 하는데 금리 인상에 좀 피해 주죠. 그렇다면 뭐 반대로 의약바이 쪽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주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뭐 아까 보셨잖아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알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금리 인하 안 하죠. 근데 채권 금리를 볼 수는 있으니까. 채권 금리가 최근에 약간씩 빠지긴 하죠. 올라왔다가 최근에 뭐 4%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뭐 3.7%, 3.8%. 여기까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니까 요게 끝나야지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그 팬데믹일 때도 그랬었어요. 팬데믹일 때도 이쪽이 먼저 움직이고 아니까 이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 쪽이 계속 움직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의약 바이오로 넘어오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린다면은 네, 시장의 흐름을 좀 알 수 있긴 하겠죠. 이 정도면 뭐 시장의 흐름은 네, 충분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달러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 환율. 네,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쵸?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근데 많이 안 보셨던데? 이거는 많이 아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는. 몰라. 아실 분들은 아시고. 예, 영상 올려야 되니까 이거 많이 시청하시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계속 봐야 되거든. 이거, 달러 원환율의 흐름은 계속 봐야 돼.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9월달부터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은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요런 패턴이 저거거든. 이런 패턴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이거 아시죠? 컵앤 핸들형 패턴이잖아 이게. 컵앤 핸들형 패턴을 인버티드 했다고 해야 되나? 역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치?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추세는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추세가 이런 관점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관점, 그치?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추세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거죠, 그치? 뭐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환율이 무슨 뭐 급등매매도 아니고 금방금방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기간 조정은 계속 팔로잉을 하면서 체크는 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또 기억에서 관심 범위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네 되겠죠? 뭐 체크 아는 거 없죠? 네, 이 정도 한번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채권 쪽도 있긴데 채권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채권을 좀 채권은 아직은 아니야. 예. 자꾸만 뭐 채권이 뭐 지금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할 거니까는 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은 조심하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부동산 떠넘기듯이 그 영끌족에게 경제대사 잘 모르시는 영끌족에게 부동산을 떠넘겼잖아. 그것도 부동산 고점에서 떠넘겼잖아. 그치? 언론에서 막 떠들어댔잖아. 부동산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뭐 영끌들이 영과에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잖아. 집을 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10억 주고 샀다 칩시다. 근데 집값이 떨어졌잖아. 얼마까지 떨어졌어?
10억에서 7억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3억이 날라간 거잖아. 아무리 이때 당시 뭐 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2.5%의 아마 그 이자율이 이었을 거예요. 2.5%로 뭐 생애 최초 대출인가? 그런 거는 2.5%고 다른 것들은 뭐 한 4%대일 거긴 한데 아무리 뭐 지금보다 이자율을 적게 냈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집값이 자산 가격이 7억에 10억에서 7억까지 떨어지면서 3억이 날라갔잖아. 이자를 적게 낸다는 게 뭐가 중요해? 응? 자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손해지 손해. 그렇다고 해서 팔 수도 없잖아. 10억 주고 산 걸 7억에 어떻게 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떠넘기기를 했잖아.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잘못 인식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 지금은 뭘 떠넘기려고 하냐면 채권 쪽이야. 채권 시장이 되게 불안한 거 아시잖아요. 위험해진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되게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몇몇 대기업들 심지어 대기업들까지도 파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도 뭐 대우가 망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도 모 대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도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위험한데 채권은 저거잖아요. 회사채잖아. 뭐 회사채도 있고 뭐 국공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금이 부족하잖아. 기업들이 자금을 수혈을 하려면 뭐 하겠어요? 지금 채권 발행하는 곳 많지 않나요? 엄청나게 채권 발행 많이 하잖아요. 뭐 최근에 뭐 한전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한국전력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도 엄청나게 채권 발행하고 있고 채권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 은행도 채권 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채권 사라고 하는 거죠. 채권 사라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채권 샀다가 안 망한다고 하잖아. 망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면 안 되지만 IMF가 터지게 되면은 국가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은 뭐 국공채는 괜찮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믿을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채권 쪽으로 떠넘기기 한다고 느껴져. 예전에 그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떠넘기기 했듯이 지금은 계속 그 매체를 통해서 채권 떠넘기기 예, 그런 모양새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채권 쪽. 예. 채권이 무슨 안전자산이야. 채권도 그 회사가 망하면은 끝나는 건데. 대기업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채권의 그 신용도도 약간은 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채권 신용도도 좀 잘 생각해야 돼. 은행도 지금 채권 발행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 그 다 떠넘기기 하는 거죠. 떠넘기기.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채권 쪽을 좀 안 좋게 보냐면은 채권 쪽이 지금 상승할 여력이 없어. 채권을 산다는 것은 저거잖아.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잖아. 채권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겠지. 근데 이제 채권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건데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채권 쪽도 현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근데 지금 ETF 쪽을 너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ETF는 금융상품이야. 이건 달라요. 금융상품하고 현물하고는 달라요. 채권도. 그래, 수익률 관점이 달라요. ETF하고 채권하고. 아니, 저 현물하고. 근데 ETF하고 마치 현물 그 채권이 같다는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ETF 쪽은 그 타이밍이 잘못 잡으면은 행보할 때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금융상품 ETF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약간 뭐 ETF가 좀, 뭐랄까? 수수료도 좀 저렴하고, 예,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ETF 쪽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ETF는 현물이 아닙니다. 금융상품이에요. 단지 이제 채권처럼 이제 그런 뭐 이자도 지급해주고 하니까 마치 현물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예, 현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물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채권 쪽은. 현물도 위험하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 쪽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채권 쪽도 잘 생각. 왜냐면 채권 쪽이 이게 제가 왜 좀 안 좋게 보냐면은 이제 보통 이거잖아요. 채권을 볼 때 채권을 사는 이유가 채권 가격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울트라 30년 채권 선물 저 ETF거든요. 요걸 보시면 알 건데 흐름을 이제 아무래도 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올라가긴 할 거야. 지금은 이제 채권이 많이 빠졌어요. 채권 가격이.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있지. 예,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채권이 올라오고, 당연히 올라오겠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채권이 올라오긴 할 거야. 채권 가격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지. 타이밍상 시간은 오래 걸리지. 왜냐면은 지금이 7월이잖아. 7월 오늘이 7월 18일이지. 이제 7월 달도 거의 다 갔네. 이제 8월 달, 9월 달, 10월, 11월, 12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채권 쪽 움직이는 방향이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에서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에 이렇게 올라오진 않고 그냥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약세잖아. 올라오긴 할 건데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빠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흐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기간 조정이 길어질 것 같아요. 연말까지 저는 금리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까지 터미널 레이트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어요. 뭐 지금 마지막 금리 인상을 7월 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7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7월 달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뭐 11월 달, 10월 달, 그때를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금리 인상까지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하고 금리하고는 반대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ETF는 아시잖아요. 수익률 개념이 다르잖아요. ETF는 올라가야 돼요.
ETF 쪽은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행보한다고 해서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야. ETF는 행보할 때도 손해를 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현물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현물도 약간 의심스러워. 왜냐면은 지금 은행도 믿기가 어렵지 않나요? 은행 믿어요, 여러분들? 요새 새마을금고 사태 터졌잖아요. 채권 시장 믿어요, 여러분들? 채권 시장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김진태발 네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들 세금으로 해가지고 50조 꼬라 박았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켰죠. 은행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채권 시장을 믿을 수 있다면 괜찮긴 하죠. 은행 믿을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믿을 수 있나요? 한국을 믿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국의 경제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으면 투자하시면 되죠, 뭐. 한국 경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 투자하시면 되고, 채권 믿을 수 있다, 채권 시장 믿을 수 있다, 투자하시면 되지. 은행 믿을 수 있다, 그 투자하세요. 믿을 수 있으면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유럽도 은행 사태 터졌었고, 미국도 은행 사태 터졌었고, 새마을금고도 이제 사태가 불거졌고, 예,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미국 경제도 좋지 않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심각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채권을 믿고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것도 우리나라 채권을 산다? 뭘 믿고서 사지?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그냥 부도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날려먹는 거 아시죠? 네, 채권은 부도나면 다 날려먹습니다. 미국채는 한번 고려해볼 수 있긴 하겠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미국의 그 뭐 30년물이라든지 뭐 10년물 요쪽은 뭐 한번 고려해볼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간 뭐 이런 부분은 선택의 영역이라 가지고, 근데 저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라 봐요. 아직은 채권 쪽은 타이밍은 아니라 봐. 나중에 타이밍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금리는 인하되긴 할 거예요. 금리는 인하되긴 할 건데, 다만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거 저거거든요. 이게 10년물 채권이고요. 네, 이거 10년물 채권 그 ETF고, 요게 30년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빠져서 약간 반등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채권이 조금 많이 빠져서 반등 매매는 가능하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저는 상승으로 보진 않죠. 왜? 아니, 보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상승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거 10년물이라고요. 10년물인데 이거 미국채라고요, 미국채. 근데 이게 상승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반등이잖아요. 이 반등이자 반등. 상승이려고 한다면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보시면 알 거 아니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채권에 내가 투자시키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무슨 이게 무슨 급등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단타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예, 채권이 무슨 단타 매매합니까? 급등 매매합니까? 단타 매매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수수료만 나오지. 그 결국에는 채권도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야지 내가 그나마 이제 채권 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봐보세요. 이게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뭐가 올라갔냐고. 이거 10년물이라고 10년물. 하방이잖아 하방. 하방에서 너무 많이 빠진 거잖아. 많이 빠져갖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잖아. 반등밖에 없잖아. 반등밖에. 뭐가 있어요 뭐가. 아니 이것도 지금 요 반등 노리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채권이 무슨 급등 매매하는 거냐고요. 급등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어 채권은. 채권은 급등 수익률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약간 좀 오래 갖고 가야지만 뭐 몇 년 갖고 가야 돼. 채권 같은 경우는요. 채권 가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한 최소 못해도 2, 3년? 2, 3년은 좀 갖고 가야지만 어느 정도 채권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어. 왜냐면 채권은 수익률 관점이 아니라 이자율 관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채권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아무리 채권에서 수익률 관점으로 내가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2, 3년은 가져가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상승 추세도 아니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서 내가 돈을 벌려고 채권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이게 돌렸어야지. 돌려갖고 여기서 뚫어줘야 될 거 아니야. 뚫어줘서 이 맞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수익을 내는 거지. 단지 지금은 뭐냐면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그거 대비 좀 저점이라는 거지. 저점. 지금은 좀 싸다는 거지. 싸다고 해가지고 급등 때리는 게 아니잖아.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 ETF라는 것은 금융상품이란 말이야. 현물이 아니라.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 개념이 달라요. 내가 그냥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ETF는. 행보 자리에서도 손해볼 수 있는 게 ETF예요. 그래서 ETF, 이 채권 쪽 ETF는 함부로 건드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예, 지금은 뭐 약간 떠넘기기 하는 느낌이 있어. 떠넘기기 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떠넘기기 했죠. 영끌족에게 경제대서 잘 모르시는 영끌족에게 부동산 떠넘기기 했잖아. 그치? 고점에서. 매체에 의해서. 그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채권 떠넘기기 하는 것 같아. 채권 떠넘기기. 이 채권 떠넘기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은행도 지금 돈이 부족하잖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대기업도 돈 못 벌고 있잖아. 어떤 회사는 지금 자금난이 심각하고 어떤 대기업은 그러니까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채권이 안전자산이다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채권은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채권은 저점이에요. 아, 지금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떠들어대잖아.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채권 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 ETF가 좋아요. 뭐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채권 떠넘기기 이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만약에 채권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채권은 그 회사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금까지 날려먹는 거 아시죠? 예, 부도가 나면, 예. 근데 부도가 날 수가 있잖아. 지금은 대기업도 믿을 수가 있냐고요. 대기업도 부도 날 수 있는 상태고,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태고, 은행은 부도 나잖아요. 미국에 있는 은행도 부도가 나고 그러는데,
아니 대기업도 지금 부도가 날 수가 있는데 뱅크런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나라까지 지금 한국 경제까지도 지금 뭐 IMF 때와 비슷하다. 그 행보가 무역 수지 적자는 2년 연속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6월 달만 살짝 흑자 전환을 했지만 다시 7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 이어가고 있고 이런 사태인데 뭘 믿을 수가 있어. 뭘 채권을 믿기는. 나중에 부도 사태 당하면 어쩌실 건데. 그 은행은 그나마 은행에다가 할 때는 5천만 원이라도 내가 뭐랄까 예금자 보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 5천만 원 겠지. 은행 5천만 원 정도 겠지. 근데 채권은 뭘 보호를 받아? 채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채권을 애들 투자하셨어. 그 회사 망했어. 어떤 신용평가를 믿을 수가 있다고요? 신용평가 믿을 수 있어요? 뭐 A 플러스에다가 하면 괜찮아요.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그 신용평가를? 그 어차피 그 신용평가는 누가 해주는 거죠? 금융권에서 해주는 건데. 금융권에서 신용평가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 금융이 무너지게 된다면 외환 위기라든지 그 금융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 운영하시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어, 경기가 불황일 때는 현금이 중요해. 현금이 중요한 경기 불황일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자산 운영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 네, 좋아요. 새로 오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